저는 일본 도쿄에서 온 아오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운명이란 것을 믿으시나요? 저는 예전엔 그런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4년 전 도쿄대 미대에 다니던 저는 우연히 한국에서 온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은 분명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날, 도쿄 미술관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한국인 유학생 지훈 씨와의 만남, 사랑,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그 후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임신 소식과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운명은 저를 지훈 씨가 있는 한국으로 이끌었고, 저는 아이를 안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라는 한마디로 시작된 저의 한국 생활.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리고 저를 반기지 않는 시어머니까지. 과연 저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국에서 새 삶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도쿄대 미대 학생에서 한국의 며느리가 되기까지 그 파란만장했던 4년간의 여정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통해 국경을 넘는 사랑의 힘과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용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도쿄대 미대 3학년 봄이 한창이던 2020년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학점을 위한 미술관 실습 중이었어요. 그날 담당했던 전시는 동아시아 현대 건축의 미학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지루한 근무 시간이었겠지만 그날은 달랐죠. 실례합니다. 이 작품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창한 일본어였지만 어딘가 어색한 억양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지훈 씨였어요. 네, 이 작품은 한국 건축가 승효상의 작품으로. 설명을 이어가던 중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인데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 건축가 작품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대화는 전시 내용을 넘어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지훈 씨는 서울대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도쿄대로 교환학생을 온 학생이었어요. 미술과 건축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미술관 문 닫을 시간이 다 됐네요. 혹시 퇴근 후에 커피라도 한잔할까요? 보통의 저라면 낯선 사람의 제안을 거절했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우리는 미술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오이 씨는 왜 미학을 전공하게 되었나요? 어릴 때부터 아름다움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궁금했어요. 문화마다 다른 미의 기준, 시대에 따라 변하는 예술의 흐름이 흥미로웠죠. 지훈 씨는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따뜻함이 공존했어요. 저는 건물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전통 건축에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그의 이야기는 제가 미술관에서 배운 어떤 강의보다 생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예술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공통점이 많았어요. 첫 만남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도쿄의 다양한 미술관과 건축물을 함께 둘러보았어요. 지훈 씨는 건축가의 눈으로, 저는 미학도의 관점에서 같은 공간을 바라보며 서로의 시각을 나누었죠. 여기 보이는 선의 흐름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 공간이 주는 감정에 더 집중하게 돼요. 우리는 종종 의견이 달랐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대화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약속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는데 지훈 씨가 10분 정도 늦게 와서 당황했던 적이 있었죠. 한국에서는 친구 사이에 조금 늦는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시간 약속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때로는 어색했지만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지훈 씨와 함께한 그 봄날들은 마치 꿈처럼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지훈 씨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우리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감정이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교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상의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2020년 여름 도쿄 유학생 교류 파티에서 지훈 씨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아오이 씨, 나 당신을 좋아해요. 그냥 친구로서가 아니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저도 이미 지훈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반짝이는 도쿄타워를 배경으로 우리는 처음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지훈 씨가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국적은 달랐지만 우리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지훈 씨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더 깊이 알려주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오이, 같이 살면 어떨까? 매일 당신을 보고 싶어.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결혼 전 동거가 아직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훈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 가을, 우리는 도쿄 시부야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동거 생활은 달콤하면서도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각자의 학교로 향했다가 저녁에는 다시 만나 하루를 나누는 일상이 행복했어요. 지훈 씨는 한국 음식을 자주 해주었는데 특히 그의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맛이야. 언젠가 한국에 가면 더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거야. 지훈 씨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정말로 한국에 가게 될 줄은요. 우리의 동거 생활이 달콤했지만 가끔 지훈 씨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뉴스를 볼 때나 가족과 통화를 마친 후에는 더 그랬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향수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고민 있어요? 최근에 좀 우울해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학업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았을 뿐이야.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0년 겨울, 우리는 함께 첫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도쿄는 아름다운 일루미네이션으로 가득했고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요. 아오이, 이번 방학에 한국에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좋아요. 얼마나 있다 올 예정이에요? 글쎄,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때 지훈 씨의 눈빛에서 무언가 불안한 기운을 느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2021년 초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메이지 신사에 함께 참배하러 갔어요. 둘 다 새해 소원으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빌었다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 씨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사랑해. 그걸 잊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별을 예감한 듯한 슬픔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감동한 마음에 그를 더 꼭 안아주었을 뿐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동거 생활 6개월,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지훈 씨의 마음속 무언가가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어요. 지훈 씨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21년 2월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날 우리 집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지훈 씨는 아침부터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저녁에 일찍 들어오라고 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국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제가 좋아하는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직접 만들어 놓았더군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아오이, 앉아봐.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훈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입을 열었어요. 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그가 교환학생이라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야기할 줄은 몰랐어요. 언제요? 학기가 끝나면? 아니, 다음 주에. 뭐라고요? 그렇게 갑자기요? 왜죠? 지훈 씨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내가 한국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군대에 가야 해. 군대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에는 징병제가 없어서 저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군대요? 무슨 말이에요? 한국 남자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해. 보통 20대 초중반에 약 18개월에서 21개월 정도 복무하지. 나는 유학 때문에 미루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그제서야 지훈 씨가 왜 그동안 고민에 잠겨 있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다려줄 수 있어? 약 18개월 정도. 솔직히 쉽지 않을 거야. 군대에서는 휴대폰 사용도 제한적이고 외출도 자유롭지 않아. 18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를 사랑했기에 저는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편지도 자주 쓸게요. 고마워, 아오이. 너무 미안해.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꼭 아는 채 잠들었습니다. 지훈 씨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 소리를 18개월 동안 듣지 못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지훈 씨는 학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짐을 정리했어요. 저는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그 사이의 거리가 갑자기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공항에서의 이별은 가슴 아팠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지훈 씨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꼭 돌아올게. 기다려줘. 네, 기다릴게요. 건강하게 군 생활 마치고 꼭 돌아와요.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지훈 씨는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텅 빈 아파트는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지훈 씨의 물건들은 대부분 정리되었지만 곳곳에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그가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오이에게. 우리의 사랑은 어떤 거리도 어떤 시간도 이길 수 있어. 꼭 돌아올게.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훈 씨를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훈 씨가 한국으로 떠난 후 처음 몇 주는 그리움으로 가득했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군 입대 전까지 자주 연락했어요. 영상통화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했고 메시지도 수시로 주고받았습니다. 내일이면 입대해. 그 후로는 한동안 연락하기 어려울 거야. 괜찮아요. 편지 기다릴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지훈 씨는 군부대 주소를 알려주었고 저는 매주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처음에는 2주에 한 번 정도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삐뚤빼뚤한 일본어로 쓰인 편지에는 군 생활의 어려움과 저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오이를 생각해. 훈련이 끝나고 휴가를 받으면 꼭 일본에 갈게.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지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2달에 한 번. 마지막 편지를 받은 것은 그가 떠난 지 약 4개월 후였습니다. 부대가 이동했어. 새 주소로 편지 보내줘. 저는 새 주소로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지만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이메일도 반송되었습니다. 마치 지훈 씨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만 같았어요.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지?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불안과 걱정이 커져갔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군대 시스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지훈 씨의 가족 연락처도 없었어요.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몸에 이상을 느꼈어요. 아침마다 심한 메스꺼움이 찾아왔고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어요. 아오이 씨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차입니다. 의사의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임신이라니. 지훈 씨가 떠나기 직전에 생긴 아이였나 봐요.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떡하지? 지훈 씨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하지?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필사적으로 지훈 씨를 찾으려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문의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정책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미혼모는 여전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 없어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엄마, 저 임신했어요. 뭐라고? 누구 아이야? 그 한국 남자애? 네. 지훈 씨 아이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 있니? 책임질 생각은 있는 거니? 부모님의 실망과 걱정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어요. 당장 집으로 돌아와.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낙태를 암시하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지훈 씨의 아이니까. 부모님과의 갈등은 계속되었지만 저는 단단히 마음먹었어요. 친구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지지해 주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미쳤어? 연락도 안 되는 외국인의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이야? 아오이,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 주변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훈 씨와 저의 사랑의 증거였으니까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출산을 준비했어요. 힘들었지만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을 생각하면 용기가 솟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지훈 씨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저를 잊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지워버렸어요. 지훈 씨는 분명 저를 사랑했고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리 아이에게 아빠를 만나게 해줄 거야. 매일 밤 저는 창밖의 별을 보며 지훈 씨가 있을 한국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어딘가에 그가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되었어요. 임신 중기에 접어들며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자 학교 생활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교수님들은 대체로 이해해 주셨지만 같은 학생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했어요. 저기 봐, 뱃속에 아이가 있대. 외국인 남자애한테 버림받았다던데. 그런 소문과 시선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저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학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논문 작성 일정도 조정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초음파 검사를 해볼게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작은 생명체를 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딸이라니. 갑자기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을 소라라고 짓기로. 하늘을 의미하는 일본어 이름이지만 한국어로도 발음하기 좋은 이름이었어요.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소라. 내 아빠를 꼭 만나게 해줄게. 임신 8개월 차, 저는 도쿄의 작은 아파트에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제 결정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가끔 찾아와 출산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아오이, 정말 혼자서 할 수 있겠니? 괜찮아요, 엄마. 저는 이 아이와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2021년 11월의 어느 밤, 예정일보다 일주일 빠르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12시간의 고통스러운 진통 끝에 소라가 세상에 나왔어요. 작고 붉은 얼굴의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사랑과 행복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녕, 소라. 엄마야. 세상에 온 걸 환영해.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니 지훈 씨가 더욱 그리웠습니다. 소라의 눈매는 지훈 씨를 닮았어요. 그 눈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지훈 씨의 일부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산후조리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집에서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수면 부족과 육아 스트레스, 그리고 여전히 사라진 지훈 씨에 대한 그리움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미소를 볼 때마다 모든 어려움이 견딜만해졌어요. 소라야, 내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언젠가 꼭 만나게 해줄게. 소라에게 매일 지훈 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비록 아직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기였지만 아빠의 존재를 잊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출산 후 3개월이 지나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소라를 봐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대학 내 보육시설을 이용했어요. 주변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라와 저, 우리만의 작은 세계가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정말 용감하네요. 어느 날 보육시설에서 만난 다른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22년 여름, 소라는 어느덧 8개월이 되었고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찾아온 만남이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게 되었어요. 소라가 태어난 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밤에는 소라의 울음소리에 자주 깨어나야 했고 낮에는 수업과 과제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가끔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치기도 했어요. 아오이, 정말 대단해. 나라면 못할 것 같아. 유일하게 저를 지지해주던 친구 미카의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랐어요. 특히 일본 사회는 미혼모에게 결코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도서관에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소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무리 달래도 소라는 계속 울었고 주변의 시선은 점점 따가워졌습니다. 저기요, 아기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주시겠어요? 여기는 공부하는 곳인데. 사서의 말에 저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소라를 안고 도서관을 나오는 길, 몇몇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 사람 한국인이랑 사귀다가 버림받았대. 외국인이랑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다니. 그런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꿋꿋이 걸었습니다. 소라의 작은 손을 잡으며 다짐했어요. 어떤 시선과 편견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소라야, 엄마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육아와 학업, 그리고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는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소라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처음 웃던 날, 처음 뒤집기를 성공한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지훈 씨도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전히 지훈 씨의 소식은 없었지만 소라를 통해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소라의 눈매와 미소는 지훈 씨를 닮았거든요. 가끔은 소라를 안고 지훈 씨와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빠야, 소라.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소라와 함께 동네 공원에 갔다가 한 노부부와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소라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귀여운 아기네요. 몇 개월인가요? 10달이에요. 혼자서 키우시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혼자 키우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젊은이들은 책임감이 없는데. 노부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어요. 2022년 가을, 소라는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부모님과 몇몇 친구들이 모여 소라의 첫 생일을 축하해 주었어요. 소라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엄마라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소라가 저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빠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소라를 보며 안타까움도 컸어요. 대학 졸업이 다가오면서 저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미혼모로 취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소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오이 씨, 졸업 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도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혹시 해외 취업에 관심 있나요? 당신의 능력이라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의 말씀에 문득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지훈 씨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언어도 서툴렀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소라를 데리고 도쿄 시내의 한류 문화센터에 들렀을 때였어요. 일본에서도 한국 문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런 공간이 많아졌거든요. 지훈 씨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들어간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3년 봄, 소라가 태어난 지 약 1년 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던 때였어요.
그날 저는 우연히 도쿄 신주쿠에 있는 한류 문화센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와 함께 자주 들렀던 곳이라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향했어요. 소라야, 여기는 엄마랑 아빠가 자주 왔던 곳이야. 소라를 유모차에 태우고 센터에 들어섰습니다. 실내에는 한국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한국 요리 강좌와 언어 수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문득 지훈 씨가 가르쳐 주었던 한국어 몇 마디가 생각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오이입니다. 그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전시된 한국 도자기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꽤 좋네요. 한국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한국어로 말을 걸어오는 그 여성에게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요. 한국 친구가 있었어요. 그 여성은 친절하게 일본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을 김윤정이라고 소개하며 도쿄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한국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귀여운 아기네요. 몇 개월인가요? 곧 2살이 돼요. 이름은 소라입니다. 소라. 하늘이라는 뜻인가요? 한국어로도 예쁜 이름이네요. 윤정 씨는 소라에게 친근하게 다가갔고 소라도 그녀에게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소라의 아빠는 한국 사람이에요. 서울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도쿄대학으로 교환학생을 왔었죠. 윤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한국에 계신가요? 네. 아마도요. 군대에 갔다고 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윤정 씨는 깊은 공감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의 군대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보통 21개월 정도 군 복무를 해요. 그런데 가끔 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건강 문제가 생기면 연락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박지훈이요. 1998년생이고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였어요. 윤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혹시 그 사람 부산 출신 아닌가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윤정 씨는 자신의 남동생이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왔고 박지훈이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했어요. 제 동생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부산 출신의 도쿄대로 교환학생 갔다가 군대 갔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년 가까이 끊어졌던 지훈 씨와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줄이야. 혹시 그 사람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윤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꺼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통화하는 동안 저는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어요. 네, 맞아요. 박지훈. 그 친구 군대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윤정 씨의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요? 어떤? 훈련 중에 다쳤다고 해요. 다리를 크게 다쳐서 수술을 몇 번 받았대요. 지금은 부산 군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지훈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라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다니. 그럼 지금도 군병원에 있는 건가요? 네, 아직 치료 중이라고 해요.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훈 씨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 연락을 못했다는 사실의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 병원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요? 윤정 씨는 다시 동생과 통화한 후 부산에 있는 군병원 정보와 면회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다음 주에 제가 한국에 잠시 다녀올 일이 있어요. 혹시 함께 가보실래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것, 그것도 소라를 데리고.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훈 씨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제가 한국어도 서툴고.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아이의 아빠잖아요.
알 권리가 있어요. 윤정 씨의 따뜻한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소라에게도 아빠를 만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소라야, 우리 곧 아빠를 만나러 갈 거야. 윤정 씨의 도움으로 저는 소라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부모님께 이 결정을 알렸을 때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제 확고한 의지를 보고 결국 이해해 주셨어요. 정말 가야만 하니? 네, 엄마. 소라에게 아빠를 만날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지훈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지훈 씨는 저를 어떻게 맞이할까? 소라를 본 그의 반응은 어떨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2023년 4월의 어느 날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소라를 안고 하네다 공항으로 향했어요. 윤정 씨는 이미 그곳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윤정 씨의 따뜻한 격려에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도쿄의 풍경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갔어요. 소라야, 우리 아빠 만나러 가는 거야. 비행 시간은 약 2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지훈 씨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낯선 공기와 언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어색했지만 윤정 씨가 곁에 있어 안심이 되었어요. 군병원까지는 택시로 약 40분 정도 걸려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지훈 씨를 만날 수만 있다면. 택시를 타고 군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도시는 어딘지 도쿄와 달랐지만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부산은 지훈 씨의 고향이에요. 이곳에서 자랐대요. 윤정 씨의 말에 더욱 주의 깊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훈 씨가 자란 곳, 그가 뛰어놀았을 거리와 바다를 보니 그가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군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 앞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제 정말 지훈 씨를 만나게 된다는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윤정 씨가 한국어로 면회 절차를 밟는 동안 저는 소라를 안고 기다렸어요. 소라는 낯선 환경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소라야, 조금만 기다려. 곧 아빠를 만날 거야. 면회 허가가 떨어지고 간호사의 안내로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어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여기에요. 304호실. 간호사가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희미한 대답이 들렸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훈 씨가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더 수척해졌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의 오른쪽 다리는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사랑했던 그대로였어요. 지훈 씨.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오이? 정말 너야?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소라는 제 품에 안겨 지훈 씨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저예요, 지훈 씨. 오랜만이에요. 지훈 씨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저와 소라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여기에? 찾았어요. 당신을 찾아서 왔어요. 저는 소라를 조금 더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지훈 씨, 이 아이는 우리 딸이에요. 순간 병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훈 씨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소라의 작은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우리 딸? 네. 소라예요. 하늘이란 뜻이에요. 당신이 떠난 후에 알게 됐어요. 지훈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소라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라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듯 했지만 지훈 씨의 손가락을 잡고 흔들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연락도 못하고. 정말 미안해. 지훈 씨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만나게 되어 다행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훈 씨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군 훈련 중 심한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고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편지를 보내려 했지만 주소가 바뀌었고 연락처도 잃어버렸대요. 심지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몇 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매일 너를 생각했어. 하지만 이런 상태로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막막했어. 윤정 씨는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가며 둘만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소라를 지훈 씨 옆에 앉혔어요. 소라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지훈 씨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자 점점 경계를 풀었습니다. 안녕, 소라야. 나는 아빠야. 지훈 씨가 아빠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단어를 소라에게 처음으로 들려주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아빠? 소라가 따라 말하자 지훈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라를 안으려 했지만 움직이기 힘들어 보였어요. 도와줄게요. 저는 소라를 들어 지훈 씨 옆에 눕혔습니다. 처음으로 아빠와 딸이 만나는 순간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훈 씨는 소라의 작은 손을 잡고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사랑 그리고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너를 닮았네. 아니에요. 지훈 씨 눈매를 닮았어요. 웃을 때마다 당신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일들, 소라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지훈 씨의 사고와 회복 과정까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어려움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야? 글쎄요. 사실 그냥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훈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퇴원하면 부모님 댁으로 가야 해. 재활 치료도 받아야 하고. 부모님께 너와 소라에 대해 말해야겠다. 그 말에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지훈 씨의 부모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낯선 일본인 여자와 그녀의 아이를. 하지만 지훈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 내가 책임지게. 우리 함께 할 거야. 간호사가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지훈 씨는 저와 소라가 부산에 머무는 동안 매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소라야, 아빠한테 안녕 인사하자. 안녕, 아빠. 소라의 순진한 목소리에 지훈 씨는 또다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소라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내일 또 올게. 꼭 올게. 병원을 나오면서 가슴속에 뭔가 단단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될 거예요. 소라에게 아빠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윤정 씨는 호텔까지 저희를 데려다 주었고 다음날 일정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소라를 재우고 창밖의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을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훈 씨와 재회한 지 일주일 후 그는 마침내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지만 병원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어요. 이제 부모님께 너와 소라를 소개하고 싶어. 지훈 씨의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일본인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괜찮을까요? 갑자기 나타난 일본인 여자와 손녀라니. 걱정 마. 처음에는 놀라시겠지만 소라를 보시면 마음이 누그러지실 거야. 지훈 씨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지훈 씨의 부모님이 사시는 전주로 향했어요. 지훈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지만 원래 고향은 전주라고 했습니다. KTX를 타고 전주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푸른 산과 들판,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 교차하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소라야, 저기 봐. 이게 아빠의 나라야. 소라는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지훈 씨는 그런 소라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소라가 한국어를 배우게 해주고 싶어. 양쪽 문화를 모두 알았으면 좋겠어. 네, 저도 그래요. 일본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주에 도착하자 지훈 씨의 아버지가 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처음 저와 소라를 보셨을 때 그분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아버지, 이분이 아오이고 이 아이는 소라예요. 제 딸입니다. 지훈 씨의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저희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훈 씨의 집은 전주 외곽에 있는 한옥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가옥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지만 그 감상을 즐길 여유가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훈 씨의 어머니가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지훈 씨가 인사를 하자 어머니는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어요. 그러다 저와 소라를 발견하시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이 사람들은 누구지? 지훈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쿄에서 만난 저와의 인연, 군 입대와 사고, 그리고 소라의 존재까지. 말을 마치자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다문화 가정이라니 우리 집안 망신이다. 지훈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어조와 표정만으로도 거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오이는 소라를 혼자 키우며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확실해? 내 아이가 맞는지 어떻게 알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 씨도 화가 난 듯 했어요. 어머니, 소라는 제 딸이에요. 보세요, 눈매가 저와 똑같지 않나요? 소라는 이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는지 불안해하며 제 품에 더 꼭 안겼습니다. 저는 소라를 안심시키며 조용히 일본어로 달래주었어요. 괜찮아, 소라. 엄마가 있잖아. 지훈 씨의 어머니는 소라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잠시 표정이 누그러지는 듯 했지만 곧 다시 굳어졌어요. 저 애가 내 핏줄이라 해도 일본인 며느리는 안 돼. 우리 집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 지훈 씨의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지만 그 침묵이 동의를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좌절감에 손을 떨었어요. 어머니, 아오이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소라는 우리의 딸이고요. 가족이라고요. 가족? 갑자기 나타난 외국인이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니? 논쟁은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소라도 지쳐 보였어요. 결국 지훈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쉬어요.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훈 씨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은 깨끗했지만 좁았고 세 사람이 지내기에는 비좁았어요. 소라를 재우고 나서 지훈 씨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안해, 아오이. 어머니가 처음에는 항상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괜찮아요.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지훈 씨와 함께 다른 곳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할까요? 지훈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우리 함께 할 거야, 약속해. 그날 밤 낯선 한옥에서 소라를 안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밤하늘은 도쿄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곳이 정말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옥의 아침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마당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지훈 씨의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야채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다가가 야채를 씻고 다듬기 시작했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나란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훈 씨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이제 깨어난 소라까지 모두 식탁에 모였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맛있네요. 저는 한국 음식을 먹으며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소라에게 김을 한 조각 건네셨어요. 소라는 호기심에 김을 받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다. 고맙습니다. 소라가 지훈 씨에게 배운 서툰 한국어로 말하자 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누그러졌어요.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희망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지훈 씨의 아버지는 밭으로 일하러 가셨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소라를 데리고 마당에서 놀았어요. 지훈 씨는 휠체어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밭일 하시는데 도와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 상태라. 지훈 씨의 말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너 농사일 해본 적 있어? 없지만 배울 수 있어요.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지훈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제 결심을 막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라를 지훈 씨에게 맡기고 밭으로 향했어요. 저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시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무엇이 잡초이고 무엇이 농작물인지 구분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손에는 금세 물집이 생겼고 허리는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툰 한국어로 질문하며 열심히 배우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조금씩 요령을 터득해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머니가 식사를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흑투성이 손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고생했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처음으로 저에게 건네신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그날 저녁 온 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지훈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손의 물집을 바라보았어요. 무리하지 마. 네가 이런 일 할 필요 없어. 괜찮아요.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가사일을 돕고 오전에는 아버지의 밭일을 도왔습니다. 점심 후에는 지훈 씨의 재활을 도왔고 저녁에는 한국 요리를 배웠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저의 요리 실력을 의심하셨지만 제가 진심으로 배우려는 모습을 보시고 조금씩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거야. 어머니의 가르침 아래 저는 조금씩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김치찌개는 지훈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는데 그것을 만들 수 있게 되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도쿄에서 내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네. 지훈 씨의 칭찬에 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뻤습니다. 어머니도 살짝 미소 지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가족의 일상에 녹아들었습니다. 소라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어요. 특히 할아버지와 정말 친해졌습니다.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소라에게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주시고 함께 놀아주셨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마당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라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천천히 말했어요. 할머니. 소라의 한국어 발음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분은 소라를 품에 안으시고 오랫동안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할머니의 예쁜 손녀.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도 아버지도 그 광경을 보며 감동했어요. 가족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저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여셨어요. 미안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다쳐서 걱정이 많았어. 아니에요.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소라는 정말 예쁘구나. 우리 지훈을 닮았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저희를 인정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지훈 씨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함께 있고 싶어요. 그 후에는 지훈 씨와 상의해 볼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 집에서 지내도 좋아. 소라도 너도.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받아들여진 것 같은 느낌,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와의 화해 이후 우리의 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닌 가족으로 대해주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지훈 씨의 재활치료도 꾸준히 진행되었고 조금씩 상태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목발로 걸어봤어. 의사 선생님이 잘 회복되고 있다고 하셨어. 지훈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회복은 저희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소라도 매일매일 새로운 한국어 단어를 배워가며 적응해갔습니다. 엄마, 밥 먹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말하는 소라의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시어머니는 소라에게 한국어를, 저는 일본어를 가르치며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도왔습니다. 2023년 가을, 지훈 씨의 군 제대 날이 왔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조기 전역이 결정된 것이었어요. 그날 지훈 씨는 정식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제대로 시작해보자. 지훈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디에서 살 것인지, 소라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아오이, 나랑 결혼해줄래? 어느 가을 저녁, 마당에 핀 국화꽃 아래에서 지훈 씨가 프로포즈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장소도 반지도 없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세상의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났어요. 네, 지훈 씨.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의 결혼식은 2023년 11월에 열렸습니다. 작은 마을 교회에서 양가 가족들과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제 부모님도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지만 소라와 지훈 씨를 직접 만나보시고 마음이 누그러지셨어요. 아오이, 행복하게 살아라.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어머니의 축복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문화, 두 가족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었어요. 결혼 후 지훈 씨는 부산의 건축사무소에 취업했습니다. 그의 일본 유학 경험과 국제적 감각이 높게 평가받은 덕분이었어요. 우리는 부산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오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어때?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지만 저에게는 꿈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소라에게도 새로운 방이 생겼고 우리는 천천히 새 집을 꾸며나갔어요. 정말 좋아요, 지훈 씨. 우리 가족의 집이네요. 저는 일본어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어 수요가 많았고 제 미학 전공도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 학생들에게 일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일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일본에서는 정말 다 애니메이션처럼 생겼나요? 아니에요. 그건 고정관념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학생들의 순수한 질문에 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2024년 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시 임신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지훈 씨와 함께 아이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행복했습니다. 소라야, 너 곧 언니가 될 거야. 언니? 아니야, 오빠가 좋아. 소라의 순진한 반응에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남매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임신 중에도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기에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지훈 씨는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고 시부모님도 자주 찾아와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손자였으면 좋겠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말도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2024년 10월 둘째 딸 유미가 태어났습니다. 첫째와 달리 병원에서 남편과 함께 출산을 맞이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지훈 씨는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아오이. 정말 고마워. 유미는 소라보다 지훈 씨를 더 많이 닮았습니다. 까만 눈동자와 오똑한 코가 지훈 씨를 쏙 빼닮았어요. 두 딸 정말 복 받았네.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소라는 동생이 생겨 처음에는 질투했지만 금세 누나 역할에 적응해 갔습니다.
유미의 작은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유미야, 언니가 지켜줄게.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지훈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아오이,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더 도울게. 지훈 씨는 바쁜 회사 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사와 육아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남편상과는 달랐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의 강점이었어요. 우리 식구들, 오늘 저녁은 내가 요리할게요. 일본식 카레 어때요? 저는 두 나라의 음식을 섞어가며 가족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치와 스시, 된장국과 미소시루가 함께 오르는 식탁은 우리 가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일본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이제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특히 소라와 유미가 한국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며 이곳이 바로 우리 가족의 터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내가 일본어도 할 수 있다고 부러워했어. 소라의 자랑스러운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던 문화적 차이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특별한 장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여정. 그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특별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소라가 초등학교에, 유미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이중언어 사용자로 자라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일본에 대해 발표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소라의 자랑스러운 표정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문화 가정이라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의 특별한 강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훈 씨는 이제 부산의 건축사무소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국제 프로젝트를 담당했습니다. 그의 제안으로 가족 모두 일본 도쿄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다음 달에 도쿄 프로젝트가 있어. 가족 모두 함께 가면 어떨까? 아이들은 환호했고 저는 그들에게 제가 자란 동네, 학교, 지훈 씨와 처음 만났던 미술관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도쿄에서 저의 부모님도 만났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님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손녀들과 사위를 진심으로 아끼게 되셨습니다. 아오이, 너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도쿄 여행 후 전주의 시부모님도 찾아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양가 부모님들도 이제는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일본에서 가져온 사케 한번 마셔보세요. 두 집안의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에 대한 공통된 사랑으로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2024년 여름 지역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고 많은 다문화 가정 부부들이 조언을 구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걸어온 길이 의미 있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오이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서 가족을 이루고 싶어요. 저는 점차 지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 상담 자원봉사도 시작했고 한국 국적도 취득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갖게 된 것은 제 정체성의 또 다른 표현이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도 한국인이네요. 지훈 씨는 국적증을 받는 날 꽃다발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한국인이 되었지만 저의 일본 문화와 정체성도 여전히 소중했고 우리 가족은 두 문화를 모두 존중했어요. 우리 집은 작은 한일 문화원이네. 우리 집에서는 두 나라의 명절, 음식, 이야기가 공존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문화였어요. 소라야, 유미야, 너희들은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진 아이들이야.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렴. 다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임을 아이들에게 늘 알려주었습니다. 사랑과 이해, 존중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도전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2024년 가을, 부산시 다문화 가정의 날 행사의 주요 연사로 초대받았습니다. 한국의 며느리로 살아가기라는 주제였어요. 저요? 제가 무슨 강연을? 주최 측의 설득과 지훈 씨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강연을 준비하며 지난 4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강연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소라와 유미는 앞줄에서 응원해 주었고 저는 심호흡 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온 사토 아오이입니다. 아니, 이제는 바가오이라고 해야겠네요. 도쿄대 학생에서 한국의 며느리가 되기까지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화해 과정까지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처음에는 다문화 가정이라니 우리 가문 망신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이해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마음이었어요. 강연은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노부부가 다가와 감동적인 말을 전했어요. 우리 며느리도 중국에서 왔어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열렸어요. 집에 가서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겠어요. 행사 후 지역 방송국 인터뷰에서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 여대생이 아니라 한국의 며느리고 엄마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이에요. 이 인터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 많은 긍정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 씨와 부산 밤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지훈 씨, 우리 이렇게 만난 게 정말 운명이었을까요? 물론이지. 도쿄 미술관에서의 만남이 우연이었을 리 없어. 다음 날 부산시 다문화 가족 홍보대사 제안을 받았고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문화 가정들을 지원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문화적 충격과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과정이니까요. 2024년 말 지훈 씨가 일본 지사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가족과 함께 반년간 도쿄 체류를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일시적으로만요. 우리 집은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요. 홍보대사 활동의 마지막은 KBS 다큐멘터리 출연이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한국의 다문화 가정 이야기에 우리 가족이 주인공이 되었어요. 바가오이 씨, 한국의 며느리로서 경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며? 사랑은 국경을 넘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운 한국의 며느리, 두 아이의 엄마, 한일 문화의 가교가 된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카메라는 우리 가족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스키야키와 김치찌개가 함께 오른 식탁, 젓가락과 숟가락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아이들, 가족 사진첩을 함께 보는 모습까지. 엄마, 이거 뭐예요? 유미가 가리킨 것은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비행기표였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만나러 온 비행기표야. 그래서 우리 가족이 된 거야.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은 부산 해변을 걷는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행복해요, 지훈 씨.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아오이. 네가 있어서. 도쿄대 미대 학생에서 한국의 며느리가 되기까지 그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값진 것이었습니다. 일본인 아오이와 한국의 며느리 바가오이로서의 정체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살, 그것이 제가 찾은 행복입니다.